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는 세 가지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60포인트이긴 하지만 나스닥이 전저점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P 500이 지난 2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총액 1위고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애플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는 지금 대세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이지만 다행히 우리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이 현재 주가를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시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시장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들 좀 안심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우선 나스닥 보시죠. 예. 나스닥 이제 월가에서 이제 중시하는 51선을 갖다 이제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점 대비 82%, 이제 고점 대비 이제 10%를 살짝 넘어서는데요. 예. 그래도 금년 들어 여전히 20% 오른 상황입니다. 다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3.1%고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시면은 다우지수도 이렇게 위클리로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선, 저점끼리 연결한 선 이렇게 약간 확산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다우도 요 대목은 조금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 아닌가 싶고요. 기술주 얘기만 했습니다만 다우 종목 중에 하나 JP 모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선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선이 지지될 것인가의 여부가 조금 이렇게 1, 2주 내로 판가름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에 새롭게 편입됐던 세 가지 지수 한번 종목들 살펴보니까 그때 이제 편입된 이후로 세일즈포스 그다지 지수 견인에 큰 역할은 못했네요. 암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이죠. 이런 정도로 그냥 횡보 수준. 하니웰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출됐던 엑슨모빌이나 파이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있을 때보다는 이게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긴 한데 예, 그런 차원이라서 지금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고 그냥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빅스도 아직까지 절대적인 레벨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애플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51선 물고 내려옵니다. 애플 월간 차트는 하락 장악형이 나옵니다. 아마존도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 아마존 월봉, 음봉이 더 커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지난번 암홀딩스 인수 이후로 못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월봉이 이렇게 모습. 단지 이제 테슬라만이 배터리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래 꼬리 확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 참 기초가 주목됩니다. 니콜라 고만고만하죠. 일단 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그 힌덴버그 리서치의 제목이었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거 그때 2018년에 트럭 굴러간 거 설명 하나 보세요. 실제 주행됐느냐 물으니까 움직인다고만 했지 스스로 작동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하는 니콜라입니다. 그 동생이 보니까 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다는 얘기가 하와이에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노가다 뛰던 선수들이구만요. 예, 그런 정도의 흐름. 저게 지금 미국의 증시 흐름입니다. 예. 스스로 작동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대단한 해명입니다. 예, 쉽습니다. 자, 이런 미국 시장을 일단 여러 부분으로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지금 올해 지금 3월 후반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이렇게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온 이래로 조정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당시에 S&P 500 지수가 대략 한 6.9%,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조정이 한 차례 있었고요. 이번 9월이 지금 두 번째 조정입니다. 지난 9월 2일 고점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7.3%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 둘 다 지금 유사하게 하락을 했지만은 하락의 성격은 조금 지금 상이합니다. 예. 6월 달에 이 조정의 모습은 당시에는 미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예. 여기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 회색 지수가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락했던 6월과 9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9월의 조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과열 양상을 보인 기술주의 하락이 지금 주가의 조정을 주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밑에 검정색으로 그려진 이 금 가격 대비 금속 가격의 이 비율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 6월 달에는 이 비율이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당시에는 경기 우려가 반영됐었다라고 봐야 하는 반면에 이번 9월 달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이 금 가격 대 금속 가격의 비율이 한 1.1%포인트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예. 경기 우려가 반영된 지금 9월 달의 조정은 아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을 했다면은 기술주의 어떤 주가 조정이 상당폭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면은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시장에 지금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시장에도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기술주의 어떤 기술적 조정 차원을 넘어서 예. 경기 우려가 반영되는 상황으로 뉴욕 증시가 바뀔 것인지 예.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 예. 핵심의 어떤 근간에는 지금 표류되고 있는 미국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 시행되지 않는다면은 이번 여름 이후에 봄 이후에 미국 경제를 끌어온 소비가 다시 무너지면서 올 겨울에 이중 침체, W자형 경기 침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부양 정책이 무산될 경우에 미국 소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진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추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까지 미국 시장의 하락은 기술주 많이 올라갔던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일단 이제 기술주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술주의 조정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폭이 큽니다. 애플이 최고점 대비해서 22%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1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미국에서 이게 그 20%를 넘어가게 되면 침체가 시작되고 그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술주들이 모두 다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로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는 떨어져서 이제 그 하락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이제서부터 보게 되면 최상위 그냥 20%를 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락 20%를 바닥으로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 이상계 이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경기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은 예. 역시 지금 여전히 코로나19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 이면에는 언택트 시대에 이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점이 뒷받침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폭이 이제 20%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대세가 하락으로 바뀐다. 이렇게까지 진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예. 정말 기술주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경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과 이게 지금 무산이 되거나 장기 표류가 되면은 올 겨울과 내년 초에 미국 경제, 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진단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술주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간접적인 어떤 그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번 봄 이후에 미국 소비가 좋아졌던 게 도대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한번 간략하게, 그리고 왜 좋아졌는가를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한번 가볍게 짚어보면은요. 예. 미국 소비를 대표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있지만은 그거는 상품이어서 한 절반 정도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의 소비 경기를 대표하는데 예. 지금 7월까지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은 지난 2월 이후에 급락했다가
급락한 폭 2월 수준의 한 95% 정도까지 지금 돌아선 상황이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 차트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 개인의 가처분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이 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그렇네요. 결국은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버리네요. 예, 그 부양 그 가계 지원금들을 주면서 쓸 수 있는 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났고 그게 이제 일부 저축으로 쌓이면서 저축률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도대체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주었기에 이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예. 이번 7월달 가처분 소득과 2월달 가처분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처분 소득 증가 폭에 대해서 이 개인 현금 지급이나 실업자 지원 정책,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려진 케어스 액트라는 미국 경기 부양 법안에 의해서 가계에게 지원해줬던 돈이 가처분 소득을 물경 10.3%나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네. 왼쪽에 있는 피용자 보수, 우리가 임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피용자 보수나 뭐 자영업이나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본 소득은 이 기간에 이렇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지면서 전체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렸고 이게 지금 소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규모는 다른 지표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1차부터 4차까지 미국 경기 부양 정책 가운데서 가계에게 지원한 금액들을 합치면은 전체 지원금의 약 27%에 달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올라올 수 있는 올 봄 이후에 미국 소비 회복은 전적으로 미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지급한 제공해줬다. 가계 지원금에 의해서 좋아졌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끊어지게 이번 8월 달부터 끊어졌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끊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 거죠. 이걸 예.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 소비 경기의 특징을 한번 조금 본다면은요. 이 다음 차트 준비된 차트를 보면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차트에서 이제 밑에 있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의 특징인데요. 예. 먼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한 3% 감소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예. 이 시기를 제외한다면은 미국의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최저점은 한 2% 증가, 최고는 한 6%, 2에서 6% 정도의 증가의 밴드를 보여왔었고 평균으로는 한 4%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제 내년 2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2월 대비 1년이 경과된 시점인데 그 경과된 시점에서 내년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해서 지금 추정을 해본다면은 다음 준비된 차트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내년도 2월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올해 2월 대비 1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감소폭인 전년 동기 3% 감소하는 상황 하나와 예. 내지는 이제는 감소폭을 완전히 해소를 해서 전년 동기 보합을 보이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지난 20년 동안의 개인 소비 지출의 이 변동폭 가운데서 하단에 해당이 되는 예. 전년 동기비 2% 정도 회복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면은 이때 이제 올해 7월 대비 내년 2월까지 증가해야 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폭은 그 마이너스 3%인 경우에 한 2,300억 달러, 보합이 되려면 한 6,700억 달러 정도 올해 7월보다 늘어나야 되고요. 예. 그 반대로 이제 전년 동기비 한 2% 증가하려면은 9,700억 달러 정도 증가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임금 소득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임금 소득에 대해서 세 가지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7월 달에 임금 소득이 내년 2월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즉 고용시장의 회복이 완전히 멈췄다라는 경우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금 감소폭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50% 정도가 회복이 되는 시나리오 가능성. 세 번째는 이제 임금이 내년 2월 달 임금이 올해 2월 임금하고 똑같이 회복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전제를 해서 이 세 가지 가정하에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내년도 2월 민간 소비, 가계 소비 지출에 따라서 필요한 경기 부양 규모가 경기 부양책, 가계 지원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이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앞으로 계속 회복이 되지 남은 7개월 동안 회복이 되지 못해서 전적으로 이제 가계 지원금에 의해서 가계 소비 지출이 내년에 세 가지 경우에 증가하는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은 보면은
아무리 최소 경우에도 한 2,300억 달러가 필요하고요. 예. 내년 전년 동기비 가계 소비 지출이 내년 2월에 한 2% 증가하려면은 9,700억 달러가 필요하고요. 예. 가운데 있는 점선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임금 소득이 한 50, 감소폭이 50% 정도 회복된다라고 보면은 내년도 2월달에 전년 동기비 2% 증가하려면은 7,390억 달러 대략 한 7,3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고 오른쪽에 임금 소득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면은 한 4,900억 달러, 5천억 달러 가까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지금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간에 논의되고 있는 1.5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사이의 이 부양 정책이 통과만 된다면은 예. 내년 2월에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계속 표류가 되면은 아마 지금에 있는 단순한 기술주 조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 6월에 봤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뉴욕 증시의 어떤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야 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긍정적인 형태와 가장 부정적인 형태. 가장 부정적인 형태일 경우에 미국의 그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9,700억 달러, 가장 긍정적이면 4,9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경기 부양 대책의 규모가 1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경기 둔화나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의 하락도 어느 정도는 좀 그 방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자, 조금 한 예, 말씀 예. 더 하자면은 지금 이제 월가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대선 불복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제일 네. 두렵게 보죠. 그러다 지금 긴스버그 그 대법관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그 대법관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보수 진영으로 지명하겠다고 해서 또 티격태격하는데 지금 이제 모멘텀 상으로 이제 이상재 이사님 말씀하셨던 추가 부양책이 통과된다면이라는 이 가정이 현실화되기가 대선 전까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멘텀 자체는 약한 거죠. 거기다 또 9월 말 맞이해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 아닙니까?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올 한 해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 지켜야 하는 포트폴리오 내 주식 대 채권 비중이 주식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덜어내야 된다는 뭐 한 2천억 달러 정도 예. 뭐 이런 보고서들을 본다면은 단기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뭐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그 하셨던 것처럼 이 그 정책이나 이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의 대선까지 그 재정 정책에 대한 합의가 날 가능성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예, 보는 거죠. 잘 왜냐하면 그 공화당이 원래 1조 얘기했다가 5천억 달러로 낮춰버렸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과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형태가 돼서 이거 이렇게 낮추는 거 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미 있다라고 보니까 이 대선 때까지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가서 한번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국내 시장은 별달리 그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원래 우리나라도 법을 하면 또 안 빠지는 나라 아닙니까? 예. 민족성도 뭐 만만치 않고 과거 뭐 코스닥 장기 차트 보면은 뭐 중국이나 나스닥 갔다가 뭐 아주 뭐 방불케 하는 그런 그거였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저 오늘은 코스피 200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예. 이번에 10월 만기일이 캘린더 데이로는 많이 남았지만 이게 거래일 기준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추석이 끼고 해가지고 추석도 끼고 뭐 개천절 한글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 승부가 재밌는데 뭐 코스피를 보나 이 선물 차트를 보나 일단 이 이중천정의 한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미국도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주변 아시아국들도 그냥 고만고만한 가운데 우리만 계속 헐헐 날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저 요즘 순매수 전환이
저게 과연 추세적이고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조금 이제 한 며칠 있었던 환율 하락, 원화 절상 부분이 좀 모멘텀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연휴 전후 또 9월 말 10월 초를 넘기면서 진정한 어떤 추세가 되는지 일시적인 어떤 그 부위였는지 좀 확인해야 되는 단계. 그래서 지금 연중 고점을 열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개인들이 적절하게 차익 실현해가면서 또 해나가는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또 하나의 그 와중에 발전된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 강도가 강하고요. 상대 강도라는 것은 같이 떨어질 때 우리는 덜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렇게 됐던 배경에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지금 미 달러 지수의 이 약세라는 이게 지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머징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우리 이머징 시장의 대표인 이 한국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본 것처럼 원달러 환율의 하락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도만 하다가 순매수를 보이는 것도 같은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변수여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조금 뉴욕 증시보다 양호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과연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좋거나 내지는 우리 경제가 절대적으로 좋아져서 원화 환율이 하락했는가와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많은 해석이 지난 5월 중순에 미 달러 지수, 우리가 DXY라고 얘기하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달러 지수가 100선을 깨고 내려간 이래로 올해 8월 말까지 달러 지수는 한 8% 정도 하락했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한 3.5%밖에 하락하지 않으면서 그 괴리가 많이 벌어졌던 게 9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맞춰지는 과정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주시장이 상대적으로 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원화가 따라가기식 강세를 보인다면은 수출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양호하지만은 만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되면은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 주요국 주식가를 보면 유럽 시장은 이미 6월 달에 상승 트렌드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8월 중순을 넘으면서부터 똑같은 형태로서 상승 추세에서 이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10%가 하락을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의 모양을 보면 최상이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그 10월 초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이거는 진짜로 있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유일하게 상승 트렌드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나라가 딱 2개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한국 시장하고 대만 시장. 2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보면 한국 시장과 대만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또 하나 시장에서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화 강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진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1160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동안에 이렇게 10원 단위로 시간을 두고 올라도 10원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10원 빠지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1180원이라는 레벨이 너무 오래 머물렀던 데다 보니까 이번에 손절하면서 롱스탑이 좀 강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진짜 전략 시간에 소개했던 차트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자, 이거 지금 우리 달러 지금 이상재 이사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달러 약세 이른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달러 약세를 그동안 우리 너무 외면하고 있었죠. 그게 지금 이제 한번 물꼬가 트인 셈입니다. 또 하나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대체로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8월 하순 9월 초 이 부분에 위안화는 급격하게
강세로 가는 와중에 우리는 버티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데 위안화는 나름 재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본토 증시들이 FTSE 그쪽에 편입되기도 하고 특히 그 뭡니까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는 거 하니까 WGBI죠. 그쪽에 즉 위안화 표시 국채가 이제 전 세계 자본들이 이렇게 또 지수 추종하는 쪽에서 담아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편입을 앞두고 있다 하는 데 따른 선침의 성격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어쨌거나 뒤따라 가줘야 되고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 무렵이었더라면 우리 그때 1120, 1130이었는데 왜 아직도 1180이냐 하다가 조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무슨 뭐 원화 강세를 노려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원화가 그동안 좀 딴 데 비해서 좀 버틴 거 아니야 하는 거에다가 최근 이제 순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못 견디고 손절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묘합니다. 그러니 1180 다음에 1150 얘기는 누구나 다 했던 얘기고요. 기술적으로 여기밖에 없고 이 1150원이 진짜 족보 있는 레벨입니다. 이게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2003년, 17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2002년에 그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했던 글로벌 달러 약세 와중에도 우리가 좀 무모하다 싶었던 달러 매수 개입이 한 1년 반 이상 진행됐던 그 레벨 이제 참 오래된 용어라서 요즘 딜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중경 라인 그때는 국제금융국장 한마디만 해도 시장이 막 출렁출렁 했는데 요새는 뭐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이 경제수석이 얘기해도 잘 안 움직이는 시장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그쪽으로 묘하게 수렴되네요. 한 1145에서 50원 네. 구간 그쪽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위안 자체가 제가 봐서는 여기서 더 밀린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쯤 오니까 또 뭐 골드만 사서 6.5 가네 마네 하는데 그러면 또 추가 4%인데요. 현 레벨에서. 그거 따라간다면 우리도 현재 레벨에서 4%? 한 1115원? 뭐 이런 전망은 나오긴 합니다만 위안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좀 충분히 해먹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인민은행 고시 환율 보니까 더 이상 뭐 고시 환율 가지고 위안 절상했다가 이렇게 뒤에서 슬슬 미는 흐름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예. 제스처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의 강세가 원화의 강세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위안화도 이미 상당히 절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115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근데 막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딜러들 예.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왕 예. 보는 거 한번 1150 찍고 갔으면 좋겠다. 예. 예. 자, 그 관련해서 종목 업종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이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업종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개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그 얘기하고 있는 뉴딜,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요. 그다음에 이번처럼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끌어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면 전자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연일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인데 자,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지금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시작한 단계이고 예. 앞으로 이제 그 외환 당국의 어떤 환율 하락 속도의 어떤 진정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게 지금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두 가지 현대 자동차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두 요인이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결국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이 판매가 지난 4년 동안 무너졌던 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졌었다가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다는 세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하나 전체적인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소위 말해서 지금 수소주는 우리가 전기차는 우리가 주도를 하지 못했었죠. 세계의 표준이 미국의 테슬라, 미국 기업이 됐는데 이 수소차의 경우에는 우리와 일본이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표준이 되고 특히 우리가 더 세계를 주도하는 표준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선두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산업의 선두주자라는 것은 굉장히 꿈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 주식에 대해서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꿈이 있는 주식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어서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꿈을 준다면은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의 어떤 회복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 그린 쪽에 있어서 수소차가 이렇게 메인 테마로서 앞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열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정책적인 뉴딜 펀드, 그다음에 뉴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참 희한하게 잘 맞아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런 전환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서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지난 몇 주서부터 그동안에 끌고 왔던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대신에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자동차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반도체까지도 거기에 또 참여해서 그거를 메꾸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그나마 정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면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는데요.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님. 예, 저희들은 좀 실적 차별화가 여전히 계속 될 것이다. 3분기 실적이.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저희들이 저희 유진투자증권에서 3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을 11조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분기 대비해서 35%나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결국은 반도체도 조금 둔화가 되지만은 반도체도 좀 회복이 되고 특히나 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IM 부분 쪽의 실적이 지난 2분기에는 2.2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4.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예상 하나와 현대차 쪽의 3분기 실적도 이번 3분기에 한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서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물경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전망이고요. 말씀드린 글로벌 신차 수요의 회복이나 또 우리 내수 판매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차 팔리고 있는 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일부 일시적인 판매 보증 충당금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3분기 실적이 지금 단순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산업으로서 화학과 운송차, 화장품, 자동차, 은행, 기계를 지금 주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투자 전략으로서 세울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은 3분기 기업 실적이 상향되는 산업 가운데서 내지는 기업 가운데서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업종들 이런 쪽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화장품, 반도체, 통신, 호텔 레저 같은 게 지금 유망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호 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환율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를 갖다가 예상해서 들어온다 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온 결과로서 환율이 눌리는 예. 것으로 보는 관점은 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거 한 차원이죠. 지금 코스닥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를 하는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글쎄요. 지금 이제 앞서 실적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사님 말씀하셨던 기업 실적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증시라면은 참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도 편하고 예. 그거 한데 지금이 과연 그런 시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과하다 싶은 데는 손은 안 대는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조금 살살 찬바람이 불고 갑자기 며칠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이렇게 싸늘한 느낌이 드니까 예. 이 트라우마가 자꾸 생깁니다. 예, 그래요. 예. 늘 이 9월, 10월이 좀 이렇게 편치 않았던 금융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